공항 로비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지우는 부모와 함께 도착한 캄보디아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이국적인 냄새가 뒤섞여 어딘가 낯설고도 설레었습니다. 지우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이곳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의 아버지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내일 있을 학술회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행에 들뜬 기운 속에서도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장에는 색색의 과일이 진열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사이로 도로 옆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차량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지우는 잠시 시선을 그들에게 빼앗겼지만 곧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프런트에 있던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짐을 올려주는 동안 그는 지우의 가족을 한 번 더 힐끗 쳐다봤습니다. 방에 들어선 뒤 지우는 부모의 짐을 풀며 여행 가이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일정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냥 일정 변경이라네요. 짧은 대화가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밤이 깊자 호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소음 사이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문틈으로 빛이 스치는 걸 보고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르르 지나갔지만 문 열릴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새로 배정된 가이드 캄을 만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복장과 능숙한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도로는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가이드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짧게 통화하더니 앞을 가로막는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공기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다음 순간 트럭 뒤편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총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우를 보호하려 몸을 덮었지만 순식간에 상황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차문이 강제로 열리고 괴한들이 부모를 끌어내렸습니다. 지우는 밖으로 내던져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 폭발음이 귓속을 찢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그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앞에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뜨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온몸이 낯선 통증으로 쑤셨습니다. 옆자리에는 현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시선은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한지우 씨,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한 경찰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떨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데려갔어요.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경찰은 메모를 하며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 사건 같습니다. 금품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의 말에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는 경찰들이 떠난 뒤 혼자 침대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불길 속 부모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흐릿했고 무엇이 현실이었는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는 그날의 흙먼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외교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조기 귀국을 권했습니다. 이곳 수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를 걷던 지우는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NGO 활동가 이서준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여기 있었군요. 서준은 작게 한숨을 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당신 부모님 사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준의 숙소였습니다. 낡은 건물의 2층, 불 꺼진 창문 뒤로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 더미와 노트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우에게 부모의 물건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자료와 노트,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그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P 103. 지우는 그 글자를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바로 사고 전날 아버지가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던 단어였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P 103장기 밀매 조직의 코드명입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현지 병원과 경찰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도시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와 서준은 조용히 차량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부모가 머물렀던 현지 연구소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차 안에서 서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손전등을 켰습니다. 내부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장은 반쯤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둘러 무언가를 찾고 떠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부모의 책상 쪽으로 다가가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먼지가 공중에 흩날리며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준은 컴퓨터 책상 아래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본체에 흰 스티커로 A-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암호화된 파일 같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연결해 보았지만 비밀번호 입력 창만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낯선 긴장감 속에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액세스 코드 NGO-INTL-7. 서준은 이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국제인권단체 내부 보안 코드입니다. 그 말에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내부 누군가가 연루됐다는 건가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덮고 연구소 입구 쪽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흐릿한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사람 가이드 캄이에요. 화면 속 남자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연구소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를 정지 화면으로 확대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었군요.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태운 차를 운전했던 사람, 그가 왜 연구소에 나타난 걸까? 공포와 의문이 뒤섞인 감정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경찰에 알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도 이 일에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증거를 수거하고 연구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서준이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소피아.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조직의 정통한 통역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 뒤 그들은 시엠립의 오래된 찻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커피 향과 함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소피아였습니다. 서준이 그녀를 향해 다가가자 그녀는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일에 발을 들이면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소피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겠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셋은 함께 어둠 속 골목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새벽의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는 점점 험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붉은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었습니다. 지우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의 죽음 이후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그날의 불길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옆자리의 소피아는 지도 위에 표시된 지점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 조직의 창고가 있습니다. 의료 장비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죠. 목소리에는 긴장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며 그들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가게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외지인은 이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낡은 집들 사이에서 개 짖는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서준은 가짜 NGO 신분증을 내밀며 현지 협력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의료봉사단입니다. 장비 보관소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협력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치를 살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쪽 창고. 하지만 거긴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창고 근처의 숲속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준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앞에는 경비원 둘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트럭 한 대가 막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인부들이 커다란 냉동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의료재단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비가 아니에요. 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의 장기가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소피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우리 가족도 이런 트럭에 실렸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그들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뒤 창고로 접근했습니다. 쇠문을 조용히 밀자 금속 마찰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부는 차갑고 냉동기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준이 전등을 켜자 수십 개의 박스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스 일부는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얼음과 함께 불법 장기 보관용 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연구가 말하던 그거였군요. 그때 경비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멈춰! 외침과 동시에 총성이 터졌습니다. 세 사람은 몸을 숙이며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이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비상구 쪽으로 지우를 밀쳤습니다. 지우, 나가요, 어서. 총알이 벽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지만 서준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소피아가 그를 잡으려 했지만 서준은 손짓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시간을 벌겠어요. 그의 얼굴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와 소피아는 눈물을 삼키며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울렸고 창고 안쪽이 붉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멈춰선 지우의 손에는 하나의 노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표지에는 낡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P103 실체 보고서. 지우는 그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P103 실체 보고서를 펼치자 낡은 종이에서 화약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수집한 사진, 거래 내역,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장기 밀매 조직은 현지 경찰과 국제의료재단, 일부 인사들이 결탁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료 봉사로 포장된 비밀 수송망을 운영했고 피해자들의 신원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지우의 손끝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체계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아는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 씨부터 찾아야 해요. 그 사람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녘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접수대의 간호사는 지우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환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안실로 향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준이 괴한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이 데려갔어요. 소피아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끼예요.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함정이죠. 그럼에도 지우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함정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낼 거예요. 소피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한 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부모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 국제 언론사에 제보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서 전송창에 손가락을 올렸을 때 갑자기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창문이 깨지고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망쳐요. 소피아가 외쳤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들고 문으로 달려갔지만
괴한 한 명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격투가 벌어졌고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 틈에 다른 괴한이 USB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지우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를 쫓으려 했지만 소피아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살아야 해요. 그녀는 몸을 던져 문을 밀쳤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총성이 뒤따랐고 벽돌 파편이 머리 위로 튀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즈음 소피아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지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부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요. 나 혼자 안 가요. 소피아는 흐릿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보고서 세상에 꼭 보여줘요. 그녀의 손이 지우의 팔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순간 지우의 눈앞이 번쩍이며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몸을 낮추며 소피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밤 공기가 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도움은 닿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피투성이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내야 해요, 반드시. 낮게 떨리는 그 목소리는 절망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사라지는 골목 끝에서 지우의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고 그 속에서 또 한 번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낡은 창고 옆 허름한 창고에서 서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천 조각과 끊어진 수갑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손에 쥔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서준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롱, 경찰 고위층. 모든 열쇠는 그에게 있다. 지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준이 말한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 중령, 나롱. 모든 조작의 시작이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곧장 연락망을 통해 나롱의 은신처를 알아냈습니다. 푸놈펜 외곽, 유흥가 뒤편의 폐공장, 서준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남긴 총을 챙기고 백업해둔 USB 복제본을 언론사 서버에 미리 업로드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본다. 지우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공장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전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지우가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서자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중앙에는 서준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나롱 중령이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 차림,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한지우. 나롱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총구를 서준에게 겨누며 웃었습니다. USB를 내놔. 그럼 둘 다 살 수 있지. 지우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자료는 언론사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그 말에 나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서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순간 서준이 몸을 비틀며 나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피투성이 손으로 총을 낚아채려 했지만 총성이 먼저 울렸습니다. 서준의 몸이 뒤로 젖혀졌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총구가 엇갈리며 또 한 번의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번쩍였고
전등이 튕기듯 꺼졌습니다. 지우는 곧장 서준 쪽으로 달려가 그의 몸을 받쳤습니다. 안 돼요, 버텨요. 그러나 서준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전해라. 그의 손이 지우의 팔을 스르르 놓았습니다. 그때 나롱이 다시 총을 들이댔습니다. 모두 끝났어. 그러나 지우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미리 설치해둔 폭발물이 동시에 터지며 공장이 요란한 굉음에 휩싸였습니다. 철골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폭발의 열기 속에서 지우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불길 사이로 나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총은 손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쓰러진 서준의 시신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폭발로 부서진 창문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무너진 벽을 넘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에 짊어진 노트와 서준의 시신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는 피와 먼지로 쉰 듯했지만 눈빛만큼은 굳건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불길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폭발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뒤 세상은 술렁였습니다. 국제 언론사 메인 화면에는 굵은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피 103장기 밀매와 부패의 연결고리 폭로. 기사에는 경찰 고위 간부 나롱 중령의 이름과 그가 이끈 범죄 조직의 구조가 상세히 실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부모의 연구 자료와 지우가 보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든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준의 사진이 짧게 스쳤습니다. 숨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지키려 한 사람. 그 문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패 연루 경찰 7명이 체포되었고 국제의료재단 간부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분노를 외쳤습니다. TV 앞에 앉은 지우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그의 가슴은 싸늘했습니다. 서준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안에는 은은한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소피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에는 지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 있었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됐어요. 소피아는 눈가를 적시며 속삭였습니다. 서준 씨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캄보디아 마이너스 한국 공동수사단이 구성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사이로 경찰차가 지나갔고 도시의 소음이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모의 낡은 일기장과 서준의 노트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단지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을 뿐. 서준의 글씨는 흐릿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두려움이었죠. 이제는 없어요. 며칠 후 서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촐한 빈소에 NGO 관계자들과 몇몇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소피아는 검은 옷을 입고 묵묵히 헌화를 올렸습니다. 지우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미소를 머금은 채 평온했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길,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지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죠.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이크 너머로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화면에는 다시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둠은 진실을 삼킬 수 없다. 지우는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의 건기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부모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묘비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글씨 하나하나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맴돌았지만 대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는 소피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에 남은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꿈꾸던 세상, 이제 조금은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어가야겠죠.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며 묘비를 감쌌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프놈펜에 새로 설립된 국제인권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유리 건물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수진 한병우 인권연구센터 부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부모의 노트와 서준의 기록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문서 더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불의 속의 진실, 피, 103의 기록. 그의 손끝이 멈출 때마다 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을 뿐. 그 문장을 다시 읽을 때마다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질 무렵 지우는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멀리 앙코르와트의 실루엣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에는 새떼가 느릿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는 손안의 작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와 서준,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보고 있죠?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요. 눈가에 번진 미소는 슬픔보다는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왔을 때 그는 연구소 불을 껐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앙코르와트 위로 달빛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